타빌 당근, 야생 당근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으며 최초의 조상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초기 야생 당근은 가늘고 색이 연하며 약간 쓴맛이 났고 질긴 나무 같은 중심부와 보라색이나 연노란색을 띠었습니다. 약 3000년 전의 초기 재배는 사실 뿌리보다는 잎과 씨앗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주황색 당근은 훨씬 나중인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재배자들은 노란색과 다른 색깔의 당근을 선택적으로 교배하여 안정적인 주황색 품종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아마도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끈 빌럼 오라녀, 오렌지공 빌럼 왕자를 기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신화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1600년대 네덜란드 재배를 통해 주황색 당근이 유럽과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당근의 맛은 당분과 함께 테르페노이드라는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는 약간 흙내음이 나고 쓴 뒷맛을 제공합니다. 당근을 익히면 열이 세포벽을 파괴하여 당분을 더 많이 방출하고 테르페노이드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익힌 당근이 생당근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당근은 만족스러운 아삭함과 깔끔한 단맛,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느껴지는 쓴맛을 선사합니다. 형태와 색상에 따라 수백 가지의 당근 품종이 있습니다. 모든 당근이 매끄럽고 원통형이며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샹트네 당근은 더 짧고 넓으며 더 강한 맛을 지닙니다. 임페레이터 당근은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 끝이 가는 형태인데, 맛보다는 유통기한과 겉모양을 위해 개량된 것입니다. 댄버스 당근은 더 오래된 미국 유형으로 1800년대 매사추세츠에서 점토질 토양을 위해 개발된 두껍고 튼튼한 품종입니다. 보라색 당근은 종종 전통적인 주황색 당근보다 더 강렬한 맛으로 묘사됩니다. 터키와 중앙아시아에서 흔한 검은 당근은 매우 어두운 색을 띠며 풍부하고 마치 와인 같은 맛이 나는데, 샬감이라는 전통 발효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탑이 감자는 아마도 지금까지 재배된 식물 중 가장 중요한 식량일 것이며 원래 남미의 높은 안데스 산맥에서 왔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1530년대 페루 정복 중에 감자를 발견하여 유럽으로 가져왔지만 도입은 더뎠고 처음에는 많은 유럽인이 감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사람들은 감자를 이상하게 여겨 때로는 돼지 사료라고 부르기도 했고 질병을 일으킨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약사였던 앙투안 오기스탱 파르망티에는 프로이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감자의 가치를 알아차린 뒤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엘리트들을 위해 화려한 감자 만찬을 주최했고 낮 동안 경비병을 세워 파리 근처에 큰 감자밭을 일구었습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이 감자를 훔쳐 직접 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역시 감자의 열량 밀도를 인식하고 18세기에 농부들에게 감자 재배를 강제했습니다. 감자는 유럽 인구 성장을 도와 1750년에서 1950년 사이 산업혁명과 서구 제국의 부흥에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아일랜드 시골 지역은 거의 전적으로 감자에 의존했습니다. 감자 마름병이 닥쳤을 때 대기근이 발생하여 인구의 4분의 1이 죽거나 이민을 떠나야 했으며, 이는 아일랜드의 인구 통계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감자 자체는 줄기 줄기로 식물이 녹말과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풀어 오른 지하 줄기를 의미합니다. 각 감자에는 사실 새로운 식물로 싹을 트울 수 있는 휴면싹인 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가지의 감자 품종이 있습니다. 러색 같은 녹말성 감자는 포슬포슬하고 건조하여 굽거나 튀기기에 좋습니다. 점질성 덩이줄기인 핑거링이나 젖감자는 삶아도 모양이 유지되어 샐러드나 로스팅에 더 적합합니다. 유콘 골드 같은 다목적 감자는 그 중간 단계로 용도가 다양합니다.
퍼플 메제스티와 에디론덱 블루. 감자는 선명한 보라색 과육과 약간 흙내음이 나는 맛을 지녔습니다. 페루의 파파스, 나티바스는 다양한 색상과 맛으로 나옵니다. 라라테는 버터와 밤 같은 맛이 나는 프랑스 핑거링 품종이며 러시아 바나나 핑거링은 점질성이 있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탑삼 아티초크. 대부분의 채소와 달리 아티초크를 먹을 때 당신이 먹는 것은 사실 꽃이 피기 전 커다란 엉겅퀴의 꽃봉오리입니다. 이 식물은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으며 정원에서 돋보이는 은녹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티초크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북아프리카나 시칠리아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먹었던 지중해 분지 자생 야생꽃 식물인 카둔카두원의 재배된 후손입니다. 아티초크는 쓴맛과 흙내음, 약간의 단맛과 은은한 금속 향이 납니다. 이것은 시나린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일시적으로 물이나 다른 음료를 평소보다 달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 하트 부분은 가장 살이 많고 귀하게 여겨지는 부위로 부드럽고 조밀한 질감과 응축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브 아티초크스는 주요 상어품종으로 포엽이 촘촘하게 쌓인 크고 둥근 형태입니다. 베이비 아티초크는 같은 식물의 미성숙한 작은 버전일 뿐이며 이탈리아의 비올레토 아티초크는 가늘고 보라색을 띠는 품종으로 쓴맛이 덜하고 질감이 더 부드럽습니다. 로마 요리에서 유대인식 아티초크는 겉잎이 감자칩처럼 바삭해질 때까지 튀기면서 심장 부분은 크리미하게 유지합니다. 속을 채운 아티초크는 이탈리아 그리스 중동에서 인기 있는 전통 지중해 요리로 허브 빵가루 또는 쌀로 속을 채우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힙니다. 탑사 브로콜리는 야생 브라시카 올레라키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약 2000년 전 남부 이탈리아에서 개발되어 고대 로마인들에게 귀하게 여겨졌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북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가져왔으며 1920년대가 되어서야 미국에서 널리 상업화되었습니다. 초기 주요 생산자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다리고 브라더스 컴퍼니 디아리고 브라더스 컴퍼니였는데 시칠리아 이민자들이 설립한 이 회사는 자신들의 브로콜리에 앤디보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이탈리아계 미국인 공동체에 마케팅했습니다. 생브로콜리는 톡 쏘고쓰며 약간 황 냄새가 납니다. 가볍게 찌면 쓴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로스팅하면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며 너무 오래 익히면 흐물흐물해지고 냄새가 나며 쓴맛이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머리가 큰 녹색 유형인 표준 칼라브레제 브로콜리가 가장 흔합니다. 스프라우팅 브로콜리는 여러 줄기를 따라 많은 작은 꽃송이를 맺으며 풍부한 맛으로 영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품종인 퍼플 스프라우팅 브로콜리는 짙은 보라색 줄기와 더 달콤하고 복합적인 맛을 지녔습니다. 브로콜리와 중국 가이란의 교배종인 브로콜리니는 가늘고 긴 줄기, 섬세한 질감, 그리고 약간 더 달콤한 채소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 5.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로마네스코는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와 같은 종인 브라시카 올레라키아의 일종으로 두 채소를 섞은 듯한 맛이 납니다. 이 채소는 16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로마네스코 머리의 모든 부분은 대수나선 로그리더믹 스피랄 형태입니다. 각 봉고리는 동일한 나선형으로 배열된 더 작은 꽃송이들로 구성되며 이 꽃송이들은 다시 더 작은 나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기 반복적인 패턴 덕분에 로마네스코는 프랙탈 기하학의 가장 인상적인 자연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로마네스코 머리의 나선 개수 또한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데, 이는 각 숫자가 앞에 두 숫자의 합이 되는 수학적 패턴으로 식물의 성장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로마네스코는 녹색 브로콜리보다 맛이 순하고 고소하며 콜리플라워에 가깝게 약간 더 달고 은은한 풀향이 납니다. 구조가 조밀하기 때문에 로마네스코는 브로콜리보다 익히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양념을 잘 흡수하여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곁들인 파스타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탑6 마늘. 마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 식물 중 하나이며 전 세계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 문화에 존재하는 가장 보편적인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마늘은 야생 조상인 알리움 롱기쿠스피스, 알리움 롱기쿠스피스가 여전히 자생하는 중앙아시아마도 현대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기원했습니다. 마늘은 재배가 시작된 최초의 식물 중 하나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최소 5,000년 전부터 마늘을 사용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이집트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마늘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포함한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마늘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인도 문헌에도 이 식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무역과 정복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중세시대에는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 개척자들이 16세기에 마늘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져갔고 그곳의 현지 요리에 빠르게 흡수되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 냄새가 없는 알리인 성분이 알리신 알리신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썬 마늘이 통마늘과 냄새가 다른 이유이며 으깬 마늘이 썬 마늘보다 향이 더 강한 이유입니다. 생마늘은 매우 톡 쏘고 강렬하지만 가볍게 볶은 마늘 한쪽은 향긋하고 꽃 같은 향을 냅니다. 천천히 익힌 마늘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지며 통째로 구운 머리 부분은 맛이 순해지고 바르기 좋게 캐러멜화되어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로캄볼 품종은 풍부하고 복합적이지만 저장이 어렵습니다. 퍼플 스트라이프는 매운맛이 강하고 대담합니다. 코끼리 마늘은 크기가 거대하고 맛이 순의 대파와 더 비슷합니다. 흑마늘은 숙성 및 발효된 것으로 달콤하고 잼 같으며 감칠맛이 풍부합니다. 풋마늘은 덜 자란 상태로 맛이 순하고 신선하며 마늘 향이 나는 쪽파와 비슷합니다. 마늘은 민간 요법의 긴 역사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 중 상당수는 실제 근거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항균 특성이 입증되었으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마늘 섭취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완만한 감소와 관련이 있고 면역 조절제로서의 역할을 지지하는 증거도 일부 존재합니다. 탑7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몇 안 되는 다년생 채소 중 하나로 관리가 잘 된다면 같은 식물에서 수십 년 동안 매년 식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동지 중에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의 해안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고대 로메는 제국 전역에 아스파라거스를 빠르게 운송하기 위한 전용 함대인 아스파라거스 함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맛은 풀내음이 나고 신선하며 약간 씁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수확 직후부터 천연 당분이 녹말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당일 농민시장에서 산 아스파라거스가 운송과 보관 과정을 거친 슈퍼마켓 아스파라거스보다 눈에 띄게 맛이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 아스파라거스가 가장 흔하지만 흰색과 보라색 종류도 있습니다. 탑8 수세미오이. 수세미오이는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오이과에 속합니다. 어릴 때는 채소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달며 애호박이나 오이와 비슷해서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라게 두어 말리면 내부가 두꺼운 섬유질망으로 변합니다. 이 섬유질은 세척하여
목욕용 수세미, 스폰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이 말린 섬유질이 디젤 및 증기 엔진의 필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일본이 미국의 대부분에 수세미를 보냈으나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인들은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서 수세미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미는 헬멧 패딩 절연제, 심지어 일부 의료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수세미는 아시아 전역에서 채소로 먹으며 중국 요리에서는 남부지방의 가장 흔한 여름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인도에서는 카레나 볶음 요리에 자주 등장합니다. 모간한 품종인 수세미오의 루푸파 아쿠타구라는 질감이 약간 더 단단하고 요리하는 동안 모양이 좀 더 잘 유지됩니다. 매끄러운 품종은 더 촘촘하고 균일한 섬유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스폰지 생산을 위해 더 흔히 재배됩니다. 탑구 초당옥수수, 초당옥수수 스위트코르는 자연적인 돌연변이에서 유래한 특별한 유형의 옥수수입니다. 이 돌연변이는 알갱이가 아직 어릴 때 당분을 녹말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파푼파푸온이라고 불리는 이 옥수수를 처음으로 재배한 이들이었으며 1779년에 유럽 정착민들과 이를 공유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하고 풀향이 나는 우유 같은 즙이 터져 나오며 단맛 밑에 약간의 녹말기가 있어 식감을 더해줍니다. 아스파라거스와 마찬가지로 신선도가 핵심입니다. 초당국수수의 당분은 수확 직후부터 거의 즉시 녹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상업용 초당국수수 품종은 이 과정을 늦추도록 개량되어 수확 후 며칠 동안 단맛을 유지하는 당도 강화형 및 슈퍼 스위트 유형이 있습니다. 슈퍼 스위트 품종은 일반 초당국수수보다 당분 함량이 2~3배 높을 수 있으며 그 단맛을 일주일 이상 유지합니다. 단점은 슈퍼 스위트 품종이 예전 유형에 비해 알갱이가 약간 더 얇고 즙이 적으며 단맛이 다소 단조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 남서부의 푸에블로, 부족과 멕시코에서 널리 재배되는 청국수수는 노란 옥수수보다 더 고소하고 흙내음이 나는 맛과 독특한 청회색을 띱니다. 이것은 파란색 또띠아와 청국수수 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옥수수는 아메리카 전역에 콜럼버스 이전 문명들의 식생활 토대였으며 현재 총 생산 중량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작물로 남아 있습니다. 답십 양파, 양파 식물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대 파키스탄 주변인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 벽화에 양파를 그렸으며 기념물을 건설하는 노동자들에게 품삯의 일부를 양파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양파의 구형이고 층이 진 구조는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 영생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동심원 모양의 고리는 세계 속의 세계를 암시했습니다. 양파는 마늘처럼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자르면 눈을 자극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양파를 차갑게 하거나 불 근처에서 자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세포 손상을 줄여 화합물 방출을 최소화하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양파는 톡 쏘고 맵지만 열을 가하면 양파의 구조가 무너지고 당분이 캐러멜화됩니다. 매운맛은 사라지고 깊고 달콤하며 마치 감칠맛 나는 풍부함이 생겨납니다. 약한 불에서 45분에서 1시간 동안 천천히 제대로 캐러멜화한 양파는 복합적인 감칠맛과 함께 매우 달콤하며 잼처럼 거의 액체 같은 질감을 가집니다. 양파 품종은 주로 색상과 맛에 따라 분류됩니다. 황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요리용 양파로 익히면 달콤하고 풍부해지는 균형 잡힌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 더 톡 쏘고 황 냄새가 강하며 전통적으로 멕시코 요리에서 선호됩니다. 적양파는 황양파보다 생으로 먹을 때 맛이 순하고 약간 달콤하며 매콤한 끝맛이 있어 샐러드와 피클에 인기가 많습니다. 조지아주의 비달리아, 워싱턴주의
왈라왈라 왈라왈라,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의 트로페아와 같은 스위트 어니언은 수분과 당분 함량이 높고 유황 함량이 낮아 사과처럼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순합니다. 비달리아 양파는 해당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조지아주의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양파만이 비달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단맛은 그 지역의 유황 함량이 낮은 토양 덕분입니다. 샬롯은 친척종으로 마늘과 양파의 맛이 결합된 더 미묘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가진 작은 다엽형 구근을 형성합니다. 펄 어니언과 치폴리니는 보통 통째로 피클을 만들거나 조리는 작은 품종입니다. 치폴리니는 납작한 원반 모양의 이탈리아 양파로 당분 함량이 높고 달콤합니다. 탑 11 초석잠. 초석잠 크로는 중국 아티초크 또는 매드풀이라고도 불리며 수세기 동안 재배되어 온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1880년대에 파리 바로 남쪽에 있는 크론이라는 마을에서 재배를 시작한 식물학자들에 의해 프랑스에 도입되었으며 여기서 프랑스식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고급 요리 오셰에서 흔해졌습니다. 맛은 흙내음이 나고 고소하여 돼지 감자와 비슷하지만 더 아삭하고 즙이 많아 밤워터 체스트넛에 더 가깝습니다. 초석잠은 보통 버터에 볶거나 살짝 데쳐서 곁들임 채소로 냅니다. 표면이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해서 껍질을 벗기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리법에서는 그냥 깨끗이 문질러 씻은 뒤 껍질째 요리합니다. 일본에서 이 채소는 전통적으로 정월 요리인 오세치 요리의 일부로 설날에 먹습니다. 초석잠은 보통 정매실 식초에 절여 선명한 분홍색을 띠게 하는데 그 모양이 새우 꼬리를 닮았다고 생각하여 행운을 위해 먹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사오는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초석잠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상업적으로 대규모 재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덩이 줄기가 작고 수가 많으며 모양이 불규칙하여 기계 수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탑 12가지. 가지는 풍미를 잘 흡수하고 많은 요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종종 채소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북미에서는 초기 유럽인들이 하얗고 계란 모양인 품종을 보았기 때문에 에그플랜트라고 부르는 반면 오버진은 아랍어에서 유래하여 프랑스어를 거쳐온 단어입니다. 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인도와 아마도 중국에서 처음 재배되었는데 두 지역 모두 최소 2000년 전부터 재배된 증거가 있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이를 페르시아와 북아프리카로 가져갔고 거기서부터 무어인들의 이베리아 반도와 시칠리아의 아랍인 거주지를 통해 지중해로 퍼졌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 식물은 원래 열병에서 광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어 이름인 멜란자나는 때때로 미친 사과를 뜻하는 멜라인사나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 어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가지 요리는 익히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과육은 매우 다공성으로 세포 구조 안에 공기 주머니가 가득 차 있어 요리하는 동안 지방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직화로 굽거나 고온에서 로스팅하면 가지의 과육이 안으로 무너지고 공기가 배출되어 내부가 비단처럼 부드럽고 크리미해지며 복합적인 감칠맛의 깊이가 생깁니다. 이 붕괴 현상이 바바 가누쉬의 기본입니다. 가지 통째를 껍질이 까맣게 탈 때까지 구워 내부가 증기로 부드러워지게 한 뒤 과육을 긁어내어 타히니 레몬 마늘과 섞습니다. 가지는 수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표준적인 이탈리아 글로브 가지는 크고 짙은 보라색이며 밀도가 높습니다. 일본과 중국 유형은 길고 껍질이 얇으며 부드럽고 약간 더 답니다. 인도 가지는 작고 둥글며 때로는 녹색을 띠고 쓴맛이 더 강합니다. 태국 가지는 골프공 크기에 단단하고 써서 카레에 사용됩니다. 흰색 가지는 순하고 크리미하며 그라피티나 시칠리아 유형은
보라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고 달콤하며 껍질이 두껍습니다. 시칠리아의 로사비앙카는 크고 둥근 장미색과 흰색 줄무늬 품종으로 쓴맛이 없고 익혔을 때 질감이 비단처럼 부드러워 가장 훌륭한 식용가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탑 13 울루코는 남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뿌리 채소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재배상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안데스 식문화의 순수한 자급자족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울루코 덩이 줄기는 선명한 색상을 띤 작은 핑거링 감자나 커다란 젤리빈을 닮았으며 껍질이 얇고 매끄럽고 과육은 조밀하고 점질성이 있습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흙내음이 나며 녹말기가 있어 점질성 감자와 비슷하지만 익혔을 때 질감이 유난히 미끈거립니다. 이러한 끈적한 특성 때문에 울루코는 국물의 농도와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스튜 요리에 이상적입니다. 울루코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가끔 생으로 차에 썰어 샐러드에 넣기도 하는데 이때 질감은 아삭하고 약간 즙이 많으며 맛은 깔끔하고 순합니다. 한 가지 큰 어려움은 감자만큼 저장이 잘 되지 않고 쉽게 상한다는 점인데 이 점이 역사적으로 재배 지역 너머로 퍼지는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울루코 식물의 잎이 또한 식용이 가능하며 안데스 지역에서 IP 채소로 먹습니다. 탑 14 여주. 이 채소는 매우 톡 쏘고 쓴맛이 강해 종종 생자몽 껍질이나 약초에 비유되지만 오이처럼 아삭하고 수분이 많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 비터 멜론은 요리에서 더 풍부하거나 기름지거나 달콤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량 사용됩니다. 중국 요리에서 여주는 발효된 검은 콩치과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함께 볶는데 여기서 발효된 콩의 짠맛과 감칠맛이 쓴맛을 상쇄해 줍니다. 또한 돼지고기로 속을 채워 찌기도 합니다. 일본 요리에서 고야라고 불리는 여주는 오키나와 요리의 핵심입니다. 인도 문화에서 여주는 속을 채우거나 얇게 썰어 튀기거나 처트니에 사용됩니다. 바삭해질 때까지 튀기면 쓴맛이 줄어들고 기분 좋은 풍미가 더해집니다. 여주는 남동아시아 전역에서 긴 전통의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란틴스 및 기타 화합물들은 잠재적인 혈당 강화 효과에 대해 연구되어 왔으며 일부 임상 연구에서 포도당 대사에 완만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으나 결과는 일관되지 않으며 의약품 치료제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달콤한 빨간 코팅이 된 익은 씨앗은 가끔 먹기도 하는데 다른 모든 부분의 쓴맛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단맛이 납니다. 탑 15 오카는 긴 남미 역사를 지닌 또 다른 안데스 뿌리 채소이지만 19세기부터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얌으로 재배되어 왔습니다. 오카는 옥살산에서 비롯된 독특하고 톡 쏘는 신맛이 납니다. 그 맛은 레몬 같고 시큼하며 깔끔하다고 묘사되는데 압도적으로 녹말기가 많고 맛이 순한 다른 뿌리 채소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맛입니다. 오카는 레몬즙을 짜 넣은 듯한 맛이 나는 녹말성 채소입니다. 덩이 줄기는 핑거링 감자 정도의 작은 크기로 흰색과 노란색부터 주황색, 분홍색 진한 빨간색까지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과육은 점질성이 있고 조밀하여 익혔을 때 점질성 감자와 비슷합니다. 오카를 며칠 동안 햇빛에 두면 옥살산이 줄어들고 당분이 증가하여 더 달콤해지고 신맛이 덜해집니다. 잉카인들은 고도에 따라 오카를 재배하며 감자 다음가는 제2의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감자와 마찬가지로 카야KHAYA라고 불리는 신맛이 응축된 보존식품으로 동결 건조될 수 있었습니다. 안데스에서 오카는 삶거나 굽거나 스튜에 넣습니다. 특유의 신맛은 짭짤한 요리에 잘 어울리며 햇볕에 숙성시켜 달게 만들어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굽거나 감자처럼 사용됩니다. 탑 16 루바브는 거의 전적으로 과일처럼 사용되는 채소입니다.
루바브 식물의 타르트처럼 시큼하고 샐러리 같은 줄기는 설탕과 함께 파이 크럼블 잼 콤포트 처튼이 요리에 사용됩니다. 정확히는 잎이 많은 식물의 줄기 부위입니다. 중국 몽골 시베리아의 추운 기후가 원산지이며 루바브 뿌리는 전통 중의학에서 하재 및 소화제 치료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린 뿌리는 중세 유럽 시장에서 중앙아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어려움과 그 의학적 가치 때문에 같은 무게의 다른 귀한 향신료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줄기를 먹는다는 아이디어는 18세기 영국에서 강제실내 재배법이 개발된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영국 재배자들은 겨울 동안 어둡고 따뜻한 창고에서 강제로 자라게 한 루바브가 실외 루바브보다 연분홍색을 띠고 부드러우며 맛이 더 순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은 들판에서 자란 루바브보다 더 섬세하고 달콤한 신맛을 지닌 눈에 띄는 연분홍색 강제 루바브 포스트 루바브를 생산합니다. 강제 루바브는 빛을 받으면 줄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수확합니다. 루바브 줄기는 사과산과 옥살산 때문에 매우 시큼하며 익지 않은 과일과 비슷한 날카롭고 깔끔한 신맛을 냅니다. 딸기와 루바브는 단맛이 산미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흔한 조합이지만 바닐라 오렌지 생강 엘더플라워 같은 향도 잘 어울립니다. 루바브 잎은 높은 수준의 옥살산 때문에 독성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루바브는 짭짤한 요리에도 사용되는데 특히 페르시아 요리에서 양고기 스튜의 신맛과 향긋한 요소를 더해주며 디저트 이상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주방에 있는 채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시간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경작해 나갑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 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